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인천 VRAR 온라인 컨퍼런스 역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광받는 분야는 분명 있죠. 4차 산업시대의 핵심 분야,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입니다. VR, AR이죠. 인천시와 인천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2019년부터 송도의 인천 VR, AR 제작 거점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는 VR, AR 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공간 지원부터 무료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먼저 인천 VRAR 제작 거점 센터의 소개 영상부터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 꿈과 상상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VR과 AR 기술이 여기 인천에서 만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VR, AR 산업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으로 VR, AR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의 콘텐츠 제작, 사업화,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거점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 VR, AR 제작 거점 센터에서 첨단 산업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꿈과 상상을 넘어 미래의 핵심 기술로 링크 오브 퓨처. 지금 접속하시겠습니까?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 될 호기심 많은 대학생부터 전문적인 교육에 목마른 VR, AR 산업의 재직자까지 VR, AR 제작 방법과 실습, 콘텐츠 개발 기법 등 심층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각기 다른 다양한 경험의 개발자들과 교육자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보다 넓은 시야로 미래 산업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갯벌타워 1층에 VR, AR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에 VR, AR 콘텐츠 제작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랩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장비로는 6축 모션 시뮬레이터, 제어 PC, VR, AR 개발용 모바일 기기, VR, AR 제작 툴, 6축 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세트 등으로 총 24종 188대 장비가 구축되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VR, AR 콘텐츠의 상품화와 신규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해외 VR, AR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 서비스 일체를 지원합니다. VR, AR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 초기 단계의 실질적인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동북아의 중심 인천이 VR, AR 기술을 만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첨단 장비로 구축된 센터의 시설에서 다양한 체험은 물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로 이루어지는 VR, AR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인천을 VR, AR 기술과 관련 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꿈을 응원합니다. 상상을 실현합니다. 더 넓게 기술을 연결합니다. 인천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링크 오브 퓨처 인천 VR, AR 제작 거점 센터. 소개 영상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공지능협회 김세연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VR, AR 연구센터 최광순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VR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죠. 먼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스토익 엔터테인먼트의 김홍석 대표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이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VR/AR 산업팀의 홍원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대표적인 VR/AR 산업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 귀한 자리 해주셔서 센터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패널분들 소개에 이어서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먼저 토론 주제 발제와 주제에 대한 패널분들의 발언, 그리고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채팅창이 열려져 있습니다. Q&A 질문 시간을 받고요. 그리고 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VR/AR 온라인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VR/AR 온라인 컨퍼런스는요, VR/AR 산업의 트렌드와 최근 정책 동향, 관련 기업과 종사자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그리고 지역 특화 성공 모델 가이드 제시 등 VR/AR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VR/AR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마련된 장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인공지능협회 김세연 이사님부터 준비하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공지능협회 김세연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VR, AR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접하고 도전할 수 있는 VR, AR, XR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자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VR, AR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AR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 단위는 바로 점입니다.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좌표 변환을 통해서 3차원 공간의 아름다움과 콘텐츠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그래픽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점을 찍고 두 좌표를 가지고 연결합니다. 직선이든 곡선이든 다양한 원리로 연결하는데요. 그때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원 평면선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이 3D로 전환될 때 좌표 평면을 옮길 수 있는 행렬이나 벡터, 그런 조금 고난이도의 수학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교육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단위에서의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유니땡땡, 언리땡땡, 그것들을 사용하면 쉽게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퀄리티로 나올 수 있지만, 교육적 관점과 개발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 개념의 3D 엔진, 그래픽스 엔진, 그걸 기반으로 한 게임 엔진, 그리고 VR, AR 엔진까지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바로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개발을 좀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누구나 좀 도전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웹 AR, 웹 VR, 웹 XR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AR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듯이 태그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올린다든지 외부에 있는 3D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다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3.js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부상하기 시작하는 A-프레임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도메인, 자신의 산업 도메인에다가 적용을 해서 웹으로 만들고 웹에서 모델링하고 그리고 웹에서 제공되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웹 브라우저와 메모장만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좀 더 고도화해서 웹서버나 웹 호스팅을 통해서 탑재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3D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최근에 윈땡땡 운영체제에서도 3D 빌더라든지 그림판 자체가 3D화 되어 있는 모델링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히 올리면서 동기 유발도 되고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 또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제품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창업이나 또한 미래의 어떤 연구 단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I입니다. AI와 결합된 가상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가상현실은 40년 전부터도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게임이죠. 게임을 보게 되면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도 될 수 있습니다. 자율자동차를 실행해보고 드론을 자동으로 옮겨보고 다양한 면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 예산도 많이 투여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VR, AR은 상당히 귀중한 기술이죠. 그럼 인공지능과 AR, VR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자체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필요한 산업적 특징들을 다 도출해냅니다. 그 후에 학습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I 스피커, 자율자동차 내부 그런 식으로 칩화되거나 펌웨어로 가거나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제공이 됩니다. 이때 AI는 VR에서 3D 모델링 된 부분에 있어서 겉표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에서는 단일 분류, 다중 분류, 그 다음에 예측, 그리고 변환, 그리고 생성이 있는데요. 다른 이미지를 특정 물체를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어떤 화가의 화풍을 스타일을 융합해서 학습한 다음에 어떤 그 화풍의 모델이 되는 이미지를 추출해서 3D 모델링에다가 겹쳐지는 부분이 아주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2020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서 한 기업이 저희 협회 회원사로서 이제 함께 참석했는데요. 머니브레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에서는 실제로 얼굴에 있는 포지션들, 움직임을 가지고 입술의 움직임을 가지고 음성을 동기화시킨다든지 실제로 모델에서 진짜 사람과 같이 표현하는 쪽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겉으로 표현되는 사람과의 어떤 인터페이스 관계만 보지 않고요. 실제로 이젠 인공지능 자체 안에서 내면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과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그 학습되는 데이터 수집을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내면을 표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고 박스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박스에다가 줄자를 대고 한번 치수를 한번 재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VR, AR, 세계 최고의 VR, AR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방하여서 인공지능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수치적 데이터라든지 이미지적 데이터들을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적 측면이나 연구적 측면에서의 엔진 개발, 3D 엔진이든 AI 엔진이든 그런 기술적인 원천 기술에 대한 교육과 개발은 실제 도구가 있는데 왜 그런 것들까지 만드느냐 했을 때 여기 새로운 창조물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귀중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많은 패널 위원님들과 함께 할 때
좀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R, VR 관련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덧붙여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패널분들 중에서?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한번 다시 끊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패널분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VR AR 연구센터의 최광순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최광순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VR AR 연구센터로 VR AR 관련된 원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AR 팀에서는 AR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 원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된 기술을 이제 관련된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에 디바이스 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는 이제 연구소로서 이제 이런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실제 느끼는 점,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국내에서의 VR, AR 산업 현황이 어떤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마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정부에서도 VR, AR 이것들 어떤 테크트리를 나눌 때 이제 CPND라는 개념을 씁니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서비스로서 이제 직접 컨슈머한테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랬을 때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이제 비대면에 이제 각광받는 솔루션으로 VR, AR 솔루션들을 이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차 산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서 VR, AR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제조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뭐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VR, AR들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신산업의 하나의 주축으로 VR, AR 기술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부에서는 관련된 이제 핵심 기술들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완전 주행차가 나오게 된다면 운전자가 그 안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다른 여가 시간을 이제 이동 중에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보느냐 아니면 AR이나 VR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느냐,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VR, AR 산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다들 정부 사이드나 그다음에 정부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게, 저희 2000년대 초반에 3D TV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바타라는 영화를 필두로 해서 이제 3D 영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3D TV가 이제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 시장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TV를 교체할 시기가 돼서 TV를 교체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3D를 지원해주는 TV를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 TV를 갖고 계신 분도 별로 없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3D 영화를 내가 집에서 본다? 안경을 쓰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R&D 로드맵 같은 거 이제 잡아서 나가고 있죠. 현재 좀 문제점을 본다면, 여기 저희가 초청받은 기관은 지금 인천 테크노파크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 TP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들이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CPND 중에서 제가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콘텐츠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걸 주 업으로 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좀 바라는 콘텐츠는 일회성, 소모성의 콘텐츠가 아닌 재활용, 재생산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콘텐츠 개발은 말 그대로 앞서서 그 김희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땡땡, 언땡땡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콘텐츠들을 주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제작을 한다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맨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성이라는 거죠. 물론 그 소모를 들이고 나서도 그만큼의 시장에서의 가치를 유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생산적인 결과를 낸다면은 물론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좀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인천 TP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들을 발주를 내실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최종 콘텐츠가 반영이 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사용자가 다운로드 또는 구매를 해서 자기 기기에서 그 AR, VR 어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끔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 플랫폼.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제 서비스 플랫폼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개발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으로 꼽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특정 이제 스마트 제조 쪽에 타겟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V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타 거의 콘텐츠 기업의 99.9%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콘텐츠,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콘텐츠 개발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 개발에도 좀 매진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부 사이드에도 그런 제한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적극 좀 지원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또는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동통신사 3사가 모두 다 5G 서비스를 하고 있고 5G의 그 광대역 데이터 밴드위스 플랫폼 밴드위스를 제공해주는 그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이 고해상도 그다음에 그 파일 사이즈도 되게 큰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 영화 이런 콘텐츠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러면 이제 VR, AR 콘텐츠밖에 없거든요. VR, AR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제품 AR 디바이스에 자사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시범 서비스를 이미 론칭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플랫폼 사업자, 이동통신사들이 그런 플랫폼까지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네트워크망을 기반으로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셔서, 도출하셔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앞서서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는 더 전무합니다. 더 전무합니다. 여기 뭐, 콘텐츠 개발하시는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뭐, VR 콘텐츠를 개발하던, AR 콘텐츠를 개발하던 디바이스는 전부 다 사다 쓰죠. V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거의 중국 제품을 거의 다 많이 사다 쓰고요. 왜냐면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A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제품,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제품인데요.
역시 전부 다 외산 디바이스입니다. 전문적인 시장 조사, 시장 동향 자료들을 이제 해마다 또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이제 시장 리서치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타트 시점만 다르지 2020 몇 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시장 보고서는 2021년, 어떤 시장 보고서는 2023년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VR 시장이 AI 시장이 VR 시장보다 넘어설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시장은 이제 접어들고 이제 AI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VR 시장이 죽는 건 아니고요. AI 시장이 작게 있다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커지는 AI 시장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할까라고 이런 그 시장 조사 리포트를 또 더 들춰보면은 나오는 게 거의 한 60%, 70% 정도, 그러니까 AI 시장의 60%, 70% 정도가 디바이스 시장입니다. 물론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디바이스는 하나 사놓고 콘텐츠는 여러 개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하나의 디바이스에 여러 개의 콘텐츠를 올려서 쓸 수 있으니까 콘텐츠 시장이 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디바이스는 저희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필요하면 삽니다. 콘텐츠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안 사죠 저희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반증하는 또 얘는 뭐냐면 이제 AR 디바이스, 이제 AR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A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 AR 디바이스 시장의 기회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이런 애플 이런 데가 있고 애플도 이제 애플 AR 글래스가 뭐 올 말에 나오냐 내년에 나오냐 지금 이러고 있고 구글도 지금 디바이스를 다시 내놓고 있고 걔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내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이제 M&A 해서 자사에 마크를 붙여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대부분 아마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이긴 하겠지만 디바이스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큰 시장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디바이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순수 이제 국산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원천 기술들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소수이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기업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성능이 안 나오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국산 디바이스랑 연동한 AR 또는 VR 콘텐츠를 개발해서 물론 그게 시장성이 있겠냐부터 이게 안정성이 있겠냐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뭐 POC라든가 여러 걸 겹쳐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최초의 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디바이스 기업은 콘텐츠 기업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디바이스에 너희 콘텐츠는 안 어울려. 이런 예를 들면 그리고 콘텐츠 기업은 우리 콘텐츠는 너희 디바이스에 안 어울려. 이런 서로 상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부류의 기업들에 뭔가 이렇게 브리징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긴 했는데요. 뭐 다른 디테일한 얘기는 질문이나 아니면 패널 토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짧게 느껴지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으신데. 교진 시간이 되게 긴 줄 알았는데 짧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VR, AR 시장에 관련 산업 동향을 전반적으로 잘 훑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디바이스도 조금 더 개발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우리나라 VR을 대표하는 두 기업 중에 또 한 기업이시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방금 소개해 주신,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그 CPND, 전반적인 뭐 VR 시장에서 이제 CPND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VR 시장이 처음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VR 기술들이 좀 집약되어진 이러한 이제 VR 시장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원래가 이제 2020년 되니까 처음 제가 이제 VR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VR의 기술들이 좀 집약되어져서 하드웨어 방금 말씀하신 디바이스가 이제 발표되고 그러한 시기가 되는데 지금 보면 한 8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 뭐 저희는 꽤 긴 시간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또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뭐 쭉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 8년이나 시간이 흘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긴 시간이긴 하지만 워낙 또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또 움직여 오시다 보니까 아주 짧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이 VR이라는 뭐 VR, AR도 이제 그 뒤에 VR과 함께 이 시장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실감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얼마만큼 기대했던 만큼 저희가 처음 이 VR, AR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이제 보면 얼마만큼 기대했던 만큼 저희가 도달해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 뭐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그 기대만큼 정말 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있으면 언제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VR 시장이 오는 거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방향에는 이제 왜 보통 저희가 어릴 때 뭐 좀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터에 놀러 가면 그 장은 굉장히 활발한 장터죠. 근데 그 장터를 가기 전까지 길이 뭐 이게 좀 좁은 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었는데 장터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모퉁이를 돌았어도 아직은 안 보이고 그런 게 어릴 때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VR 시장 또한 다 가는데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이제 좀 있다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퉁이로 돌았으면 큰 길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도 하다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적인 아까 말씀하실 때 점의 연결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또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정말 2020년도 이후 뭐 과거에도 저희가 VR 시장을 논할 때 앞으로의 미래를 논할 때 20년에서 22년, 23년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성장의 곡선이 그때쯤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정말 특히나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로 굉장히 지금 일상에서 제가 편히 해왔던 어떤 모든 것들을 좀 편하게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이러한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2020년을 넘어가는 2021년도부터는 훨씬 더 다양한 방면의 시장들을 VR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저는 항상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VR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팔머르키라는 친구가 지금의 HMD라고 얘기하면서 헤드 트래킹이라는 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형태의 장치를 갖고 세상에 나타났어요. 예. 그 뒤부터 이제 굉장히 사람들은 VR 시장에 열광을 했죠. 예. 그리고 이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에 가장 큰 그거라면 뉴스라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삽니다. 인수를 하는 거죠. 2조 몇천억이었죠. 예. 그 정도에. 그만큼 이제 큰 대기업들이 VR 시장에 대한 기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뭐 이때 아마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더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모바일로 VR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나왔죠. 삼성이 기어 VR이라는 장비로. 그때 또 한번 놀랍니다. 모바일로 이제 VR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야라는 거죠. PC나 선이나 얘기를 하는 게 필요 없어진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이제 편리한 장비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기대를 가졌고요. 2016년도에 이제 상용화 디바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야 VR 시장이 열릴 거야. 이제 컨텐츠만 만들어 멋진 컨텐츠만 나오면 이 시장은 이제 아주 급성장하는 시장이야라는 어떤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그 디바이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디바이스의 한국을 포함해서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보급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개발하는 컨텐츠 개발사 그리고 디바이스를 공급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그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방향성에서 이제 좀 침체기에 들어가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개발사들은 디바이스를 굳이 공급하지 않고 또 이 시장을 성장시켜 보자라고 해서 로케이션 시장, 뭐 LBE VR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VR 뭐 방, 노래방이나 이런 개념에 놓고 봤을 때 VR 방이나 아니면 뭐 좀 더 크면은 이제 VR 테마파크나 뭐 이런 시장들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을 VR에 대한 장점을 인식시키자 그리고 시장을 성장시키자라는 게 2017년, 18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또 이제 그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아주 보편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컨텐츠들이 유저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VR 시장 자체가 또다시 이제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그 시장의 연결이 이제 2019년, 2020년으로 이제 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020년은 지금 이제 뭐 방금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접어들게 됐죠. 초부터 2020년 초 뭐 2월 3월이니까 거의 뭐 초반입니다. 2020년의 시장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개척해 나갈 거냐라고 이제 모든 VR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빵 하고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사업이 마지막에 VR 관련 업체들이 많이 시작을 한 분야인데 이제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VR 컨텐츠 시장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방향을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반면 뭐 위기는 기회라고 저희는 또 항상 말씀을 하듯이 이 VR 시장의 그 코로나 시대가 VR 시장에서는 큰 하나의 흐름을 또 바꿔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뭐 지금 오늘의 이러한 행사도 지금 비대면이라는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만 아직은 물론 뭐 저희는 지금은 가상현실의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이러한 그 영상 위주의 비대면 행사의 장점, 뭐 단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점점 이제 각인되어지고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의 기술을 접목을 하면 훨씬 더 비대면 시대에 맞는 그리고 현실감을 갖춘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뭐 2020년까지의 VR에 저희가 쭉 과정을 8년이라는 과정을 한번 쭉 이제 둘러보면서 2021년도부터는 그럼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VR 시장을 저희가 보고 또 그 시장을 또
또 개척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관점을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힌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디바이스의 보급이 굉장히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2016년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디바이스들이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이나 오큘러스나 바이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정식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 뒤 뭐 급진적인 보급 많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종합적인 보급 대수를 놓고 보면 거의 뭐 이건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자료를 이렇게 또 훑어보면 한 1,000만 대 정도 시장은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을 다 같이 보면요. 그 중에는 저희가 잘 아는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그다음에 오큘러스는 뭐 PC 연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퀘스트, 최근에 나온 퀘스트 2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브 계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컨슈머 시장의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준비들은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시장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은 아직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 그 유저들을 이제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시장은 이제는 컨슈머 시장을 노려도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게임에 지금 뭐 여러 개발사들도 컨슈머 시장에 굉장히 좋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건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컨슈머의 게임 유저 시장을 타겟으로 정말 이제 잡아 나가도 될 시장이 성장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부터 저희가 기대를 했던 VR 시장의 목표의 뭐 컨텐츠 개발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목표였던 게 이제는 노릴 만한 시장으로 성장을 했다. 이건 뭐 좋은 사례로 최근에 나온 컨텐츠 개발사들이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뭐 비트세이브라는 컨텐츠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프라이프 컨텐츠도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플랫폼에서 히트를 친 컨텐츠들이 이제 뭐 쉽게 아까 1,000만 대 정도 시장으로 말씀을 드린 게 한 10% 20%의 시장을 차지를 하는 타이틀이 빅 타이틀인데, 그 빅 타이틀을 차지하는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장, 200만 장 정도의 소프트가 유저들에게 팔리는 타이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2017년도에 저희 뭐 스코넥도 컨슈머 시장에 컨텐츠를 내놨습니다만, 그때는 하드웨어 시장이 전체 다 틀어도 100만 대 시장이 안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10배 정도가 시장이 커진 거죠. 그 100만 대 시장에서 컨슈머 게임으로서 1등을 저희 게임이 뭐 글로벌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1위를 해도 이 아무리 그 개발비에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기가 뭐 억지로 회수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상위에 있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아직까지 시장을 노릴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였다면 지금은 말씀드렸던 전체 시장이 1,000만 대 정도 시장이면 이제 10% 20%가 아니라 1% 2% 5% 이내에 차지를 해도 충분히 개발에 들어갔던 코스트들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컨슈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점점 보급률도 올라가고 있고, 컨텐츠에 만족을 느낀 유저들은 또 다른 컨텐츠들을 찾게 되는 이러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들을 내고 시작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지금 이제 2020년 뭐 이런 코로나 시대하고도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 거리가 굉장히 많으면 집에서 게임을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임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이거는 뭐 VR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게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좀 더 사람들이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중시해야 될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지금은 영상으로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앞으로는 가상현실의 기술이 접목되어진 상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뭐 다들 아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 반영되어질 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하거든요. VR이 2008년 전에 이 기술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야. 3D TV 말씀하셨습니다만 3D TV하고는 다르게 이 시장에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공감대가 시장에 이제 안착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거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VR이 비대면으로 갈 수 있어. 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시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 사람의 공감대나 그만의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감대를 가지는 거하고 이제 같이 엮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기간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 사람들에게 좋은 이 서비스로 아마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상현실을 저희가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단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사실은 현실하고 지금 현재의 현실하고는 다른 저는 다른 현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나더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물론 이 안에 개념의 설명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나가 되는 거죠. 현실에 나는 저도 뭐 현실에서 지금 몇십 년 살아오면서 나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는 저를 갑자기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있고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가상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손에게 최종만이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는 다른 최아무개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어떤 세계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나의 존재를 다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나더 리얼리티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게 비대면 서비스에 단순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의 서비스가 아니라 또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또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가는 게 목표가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분야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게임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게임 개발의 기술 부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술뿐만 아니라 게임적인 요소죠. 게임은 저희가 뭐 여기 다 게임들 아마 해보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게임은 피드백이 항상 있어요. 그게 게임인 거죠. 아무런 내가 관여할 수 있지 않고 내가 어떤 관여를 했을 때 피드백이 없으면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게임은 항상 내가 관여를 하고 그 관여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겁니다. 바로 가상현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다른 세계를 만들려면 내가 그 세계에 어떤 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여된 게 나에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관계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나의 존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적인 사고방식과 게임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VR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해보면 게임의 개념을 오로지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를 보스를 죽이는, 아니면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를 놓고 보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그러니까 아이디어인 거죠.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넓게 VR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적용시켜 보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뭐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이랄까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나더 리얼리티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약간 보일 때 보이지 않고 잡힐 때 잡히지 않은 이 VR, AR 시장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 그리고 컨슈머 시장이 마련되어 있음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패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널은요, 스토긱 엔터테인먼트의 김홍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토익 엔터테인먼트 김홍석입니다. 이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부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스코넥은 이제 업계에서 이제 큰형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컨텐츠 기업이고, 저희 이제 막내 역할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컨텐츠 쪽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PND가 있잖아요. CPND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가 작은 개발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플랫폼과 디바이스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보면. 예전에는 디바이스, 즉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은 따로 있으시고, 그걸로 플랫폼 만들어서 또 산업을 뭐 쉽게 말해서 돈 버시는 분은 따로 있으시고, 이런 구조였다면 이제 애플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장비 판매하면서 거기에 앱스토어 올려서 같이, 즉 이제 디바이스하고 플랫폼하고 같이 엮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상실적도 이제 뭐 바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럭키 팔머가 얘기했던 오큘러스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지만 이 중국에 있는 뭐 어떤 뭐 DP, VR, 디푼 뭐 수많은 업체들이 전부 다 디바이스를 만들고 나면 플랫폼을 같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국내로만 보면 디바이스와 콘텐츠는 뭐 삼성, LG, 디바이스와 플랫폼은 이런 삼성, LG 이런 분들이 막 이제 국내에서 하실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또한 통신사 쪽이라든지 이동통신사 이런 쪽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보니 그럼 저희가 중소기업에서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거보다 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 쪽에 저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태생 자체가 컨텐츠 회사인데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의외로 이 가상현실 컨텐츠들은요 아까 앞서 나왔지만 1000만 대가 팔릴 때 지금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소비자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분, 예비 소비자라고 하죠. 아직 써보시지 않은 예비 소비자분들이 도대체 컨텐츠가 뭐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컨텐츠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꽤 많이 있는 걸 종류별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VR 컨텐츠 소개라고 해서 제가 보는데 와 이게 잘 보일까요? 네. 제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딜레이가 있어서 네 여기서 다음 장 한번 보내주시면요. 콘텐츠 산업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VR 초창기에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랑 막 결합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바로 거꾸로 넘어가서 동영상이 붙어 있거든요. 아니면 혹시 마우스로 저 오른쪽 왼쪽에 큰 영상을 한번 클릭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프레젠테이션 문서에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5 눌러서 전체 화면 모드였으면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저걸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어렵나요? 자, 그럼 그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기에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은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여기에 타는 거랑 똑같이 영상을 동기화해서요. 지금 저 사람은 그냥 오프라인 롤러코스터 타고 있지만 사실 HMD를 쓰고 나면 이 안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뭐 용들이 날아다니고 현실과 이런 결합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오른쪽에 보이면 가장 많이 팔린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어요. 저건 이제 게임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인데 틸트 브러쉬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가라고 하면 2D 화면에다가, 그렇죠? 2D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화가라고 하는데 저는 3D로 입체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영상 뭐 유튜브 다니면서 찾아보시면 틸트 브러쉬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면서 입체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3차원의 입체 그림들을 그리고 얘를 또 저장해서 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거기다가 가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의료 그다음에 교육 쪽은 이제 익스피디션이라고 구글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카드보드라고 하는 아주 그 골판지로 만든 HMD였죠. 1,500원 뭐 비싸면 2,000원짜리 골판지로 만든 걸로 약간의 그 후진국 쪽에 뭐 많이 배포해서 교육적으로 같은 그 평등한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건축 쪽도 제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용접 훈련이라든가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하나씩 제가 12가지 정도 분류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커뮤니티 쪽으로 열성이신 분은 저 페이스북이에요. 동영상을 저기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마치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아요. 나의 현실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HMD를 딱 끼는 순간 다른 세상에 나가 있는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가상에서 만나면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까 최정호 부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자아의 나로서 그렇게 된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의 스페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한 이제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점프 VR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많이 키우려고 하시고 계시죠. 그것도 이제 가상현실에서 어떤 커뮤니티성 여기다 게임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음악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 쪽이 많이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나왔듯이 코로나 시대 이런 언택트 시절 때문에 언택트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들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 가서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 스페이셜이라는 분들, 최근에 대표님이 내방을 하셨는데, 스페이셜 화상회의라든지 3D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언택트하는, 지금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듯이, 웨비나 하듯이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영상들, 그런 화상들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분야는 가장 각광을 받을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교육에 함부로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폭발력이 잠재력이 큰 부분이 저 교육입니다. 특히 세상 어딘가를 가보지 못한 세상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저희가 함부로 갈 수 없잖아요. 가서 찍어온 사진을 볼 수도 있지만 360도로 360 비디오라고 하는 것들로 찍어온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인터랙션이 안 되잖아요. 아까 이제 실부장님 말씀하신 인터랙션이 가능하려면 뭔가 3D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정교한 3D와 내가 만든 아바타가 그 세상 안에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뭔가 작동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가장 적합한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화학 실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유행했었어요. 좀 아래 보기 전통적으로 실제로 실험실에서 뭐하고 섞다가 폭발 사고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험실에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어떤 약품 섞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화학 실험실서부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거는 재난안전 체험입니다. 물론 가상현실로 모든 교육이 가능하진 않아요.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은 정보량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상현실이 적합한 부분은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 우리가 화재 예방 훈련한다고 해서 실제로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불난 상황을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하면서 불이 났을 때는 몸을 숙이고 어디를 어떻게 대피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재난안전,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실제로 지진 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들은 이런 그 재난안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교육 분야에서 보면 아까 잠깐 나갔었죠. 하프라이프에 이제 알릭스가 나왔는데 하프라이프 알릭스 가지고 실제로 교육도 진행하시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토익 같은 경우에는 미니 특공대라는 이제 아이들에게 특화된 IP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세에서 10세 아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니 특공대를 가지고 재난안전 체험을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LGU 플러스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의료 쪽은요, 굉장히 전통적인 분야였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규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사람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게임 같은 것들은 한번 했다가 재미없어 안 하면 되지만 의료나 이런 것들은 한번 했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그런 되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들이라 기술의 발전은 꾸준히 가고 있지만
아직 함부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해요.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걸프전 때 이제 그 외상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외상증후군을 가상현실로 치료를 한다라는 이제 증빙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국 쪽에서 먼저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또 이제 포장이 되어 있죠. 의료 쪽은 디지털 치료제로 해서 ADHD, 이제 ADHD 학생들이 이 HMD를 쓰고서 가상현실 안에서 특정한 훈련을 하면 눈에 띄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제 일단 그 FDA 승인이 가승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의료 쪽으로도 활발하게 이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볼게요. 군사훈련 쪽은요, 동영상이 까맣지만, 저 동영상엔 뭐가 있냐면, 이제 군인들이 연습을 하면서 뛰어가는 화면이 있고, 이제 HMD라고 하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머릿속에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것들을 가면, 평지에서 뛰는 거지만, 시가전처럼, 여기에는 건물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이런 가상의 훈련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 쪽은 80년대 중후반서부터 계속 많이 가상현실을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이유는 민간단에서는 이제 그때는 장비가 너무나 비쌌고 컨텐츠도 아직 소비자의 눈높이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렇게 막 접어보면서 눈높이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단 이제 가상현실 쪽은 화면 두 개를 동시에 렌더링해서 양안에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화질이 떨어지는 걸 내가 돈 주고 사서 즐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었으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라는 어떤 자원으로 직접 탱크를 태우고 훈련하는 것보다 가상현실로 탱크를 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또 군인 이제 아저씨는 아니지만 군인들이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이거 훈련 안 할래요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대 쪽은 예전서부터 80년대, 90년대 이런 쪽서부터 가상현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IP를 활용한 게임들이나 인터랙션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대세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착용하기 불편하잖아요. HMD라고 하는 게 착용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완전 새로운 뭔가가 오는 것보다는 저거였어. 나 되게 익숙해. 예를 들면 지금 동영상 준비했던 건 도라에몽의 이제 도코데모 도어라고 해서 어디든 통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 이렇게 열고 HMD를 끼고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의 위치값을 파악해서 언제는 빙하가 나오고요. 열차를 타기도 하고요. 한 바퀴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새로운 가상의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도라에몽을 활용한 그런 IP라든지 뭐 일본 쪽에서는 이제 드래곤볼 흔히 아시죠? 에너지파 모으는 실제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파가 나가요. 암만 설득을 하는데 모른단 말이죠. 근데 드래곤볼을 봤던 유저들은, 즉 IP가 머릿속에 있는 유저들은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레이싱 게임도 일반 레이싱보다는 마리오 카트 같은 레이싱 게임이 나오면서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현상이 됐었고, 하프라이프 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제작비가 500억 들었다, 600억 들었다 대작으로 나왔지만 하프라이프라는 원전 PC 게임이 있었고, PC하고 콘솔로 나와서 하프라이프가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VR로 넘어오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대박 그 컨텐츠로 화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IP의 힘은 굉장히 절대적일 것 같고요. 아이언맨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대작 게임들, PC 대작 게임들, 특히 저 PC 게임들은 3D로 만들어진 그래픽 에셋이라고 하죠. 3D로 만들어진 그런 재료들이 이미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들을 가져다가 VR 가상 환경상에서 쌓아놓으면서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이 되는 그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사업, VR 테마파크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리틀 셰프라고 하는 국내외로 한 2,200만 정도 다운로드 받은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 모바일 게임에 요리하는 게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VR로 변화시켜서 가상실상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독자적인 게임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IP만 활용하는 게 정답이고 능사냐,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해서 성공했던 게임들이 이제 잡시뮬레이터라고 해서, 가장 최초로 흥행에 성공했던 가상현실 컨텐츠예요. 일종의 게임인데, 아르바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서
뭐 물건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빵을 구워서 판다든지 혹은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가상실상에서 할 수 있는데 동영상이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게 게임 자체가 되게 코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빵을 굽다가 토스터기에서 굽다가 이 토스트가 타면 이 앞에 있는 가상의 고객들한테 이렇게 집어 던지고요. 정비하다가 이런 볼트 너트 같은 거 튀어나오면 이거 잡아서 유저한테 던지고 이런 식의 되게 재미있게 꾸며진 컨텐츠였고요. 옆에 이제 보신 게 아까 잠깐 나왔던 비트세이버입니다. 비트세이버는 되게 우리가 VR 쪽 컨텐츠 개발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 폰에서 계속 이런저런 뭐 그저 그렇다면 안 되겠지만 이런저런 게임이 나오다가 한번 이 모바일 게임이 팡 터지기 시작한 게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이거든요. 앵그리버드가 왜 펑 터졌냐면 그 전에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문법을 몰랐어요, 개발자들이. 근데 앵그리버드 시대에 와서 이제 스마트폰이 200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 9월, 10월에 가서야 앵그리버드가 나오면서 아, 스마트폰은 드래그야 라는 거를 개발자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제 드래그와 관련된 모바일 게임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애니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드래그죠. 예전에 있던 PC 게임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VR 게임도 마찬가지로 VR 엔터테인먼트도 뭔가 다른 개발 형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를 이제까지 저희도 2014년서부터 VR 콘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지만 아직 모른다였었어요. 그러다가 비트세이버는 아, 기존의 리듬 게임은 이렇게 오락실에 있는 흔히 말하는 게임센터 오락실에 있는 게임들은 뭔가 버튼을 누르는 거였는데 비트세이버는 이제 휘두르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휘두르면서 각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바깥쪽으로 쳐야 돼. 이건 안쪽으로 쳐야 돼. 위로 쳐야 돼. 아래로 쳐야 돼. 아, 이게 뭔가 VR에서는 베고 가르면서 방향성을 가지는 것들이 유효한 것 같다라는 걸 개발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의미 있는 저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VR 컨텐츠들은 계속 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컨텐츠를 만드는 문법을 지금도 익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VR은 뭐 지금 한참 이제 5G 네트워크 들어오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PC 버전 같은 경우는 지포스 뭐 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VR 쪽에서도 이걸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 SK, 뭐 KT, LG 플러스 모든 이동통신사가 5G에 걸맞는 스트리밍 말 그대로 게임 자체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단말기들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임을 좀 꿈꾸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좀 소싱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VR 게임 말고 VR e스포츠를 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 아프리카 TV에서 저희하고 지금 이제 또 하나 그 VR 스포츠 리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게 한 12월하고 내년 1월에 이제 VR e스포츠 리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에 공연 콘서트 쪽은 이제 제가 VR로 구현을 한 VR이라기보다는 360 동영상인 경우들이 많아요. 360 동영상에서 카메라를 놓고 내가 마치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콘서트들이 비대면으로 나오면서 360 동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마치 현실에 가 있진 않지만 HMD를 쓰고 현실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360 동영상들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되게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돌파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연이나 콘서트 VR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영상 콘텐츠 쪽은요. 한 2015, 16년도 이때쯤에 이제 오큘러스에서 오큘러스 스토리를 통해서 헨리 등 여러 가지 이들이 시도가 됐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저게 요즘에는 이제 재작년까지 조금 만들어지다가 올해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얘기는 잘 접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를 따져보면 초창기에는 대규모 자본이 있는 분들이 야심차게 투자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VR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비용을 많이 개발비를 넣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가봤는데 이거 사줄 유저가 없다는 거죠. 산업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 이건 더 이상 이쪽으로는 영상 쪽은 좀 쉽지 않겠어 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쪽은 대규모 투자는 현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말고도 부동산 쪽으로 요즘에는 VR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업체 다 저희랑 친하게 지내는 업체인데 티맵스라는 업체는 특히 AI하고 결합이 돼서요.
로봇 기술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로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360 카메라를 달고서 지나가세요. 지나가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후면 이 모든 내부가 3D 모델링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PC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하나 건축을 하고 뭐 3D 모델링을 그리려면 맨날 며칠이 걸렸어야 할 것들을 실제로 로봇 하나가 쭉 지나가면서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후에 3D 모델링으로 된 데이터가 나한테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혁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TMX라는 업체라든지 부동산 중개를 하실 때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현장에 간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가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도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힐링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마의자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안마의자 회사들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몸이 편안한데, 여기에 뭐 피톤치드 같은 4D도 좋지만, 앞에 내가 남태평양 바다에 앉아서 이렇게 안마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남태평양 바다가 앞에 쫙 펼쳐지고, 어디를 봐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힐링 컨텐츠들도 시장에서 꽤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어떤 때 가다 보면 이제 극장 같은데, 어떤 극장 유명 체인점 가면 안마의자와 HMD 세트로 해서 뭐 10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산업적으로 커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컨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막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순환 구조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되게 고질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 자체가 자생하고 투자받아서 만드는 이런 산업적인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지원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모습. 왜냐하면 그런 지원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완성도가 아주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부 투자를 받거나 산업적으로 투자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콘텐츠를 2년, 3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는데 정부 지원 과제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중복 투자 방지라고 해서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한 7, 8개월 정도 지원을 받고 나면 다음해에는 이 콘텐츠 가지고 또 지원을 받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런 이제 물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이해는 가지만 그러다 보니 컨텐츠 개발사 중소의 입장에서는 시장은 없고 투자자들은 뭐 시장이 보여야 투자가 들어오실 텐데 투자가 없으니 정부 과제에 기대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을 보고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도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순화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컨텐츠 개발하는 기간이 짧게 되면서 아주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가상현실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현 사례와 덧불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알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2020 인천 VR AR 컨퍼런스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고요. 현재 200명 후반대에서 300명, 초대 3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저희가 마지막 패널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Q&A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패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VR AR 산업팀을 맡고 계신 홍원기 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오늘 그 AR, VR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하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아까 뭐 2012년부터의 어떤 여러 그 히스토리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2014년 그때부터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사실 많이 쓰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R 그리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AR, VR과 그 어떤 중간적으로 어떤 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현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포괄하는 뭐 XR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컨셉들이 나오면서 이쪽 산업들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 그 전문 리서치 기관의 그 자료들을 좀 보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2014년도부터 계속 그 분기별로 그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리고 그나마 여러 가지 그 시장 전망 자료 중에서도 조금 현실성 있는 그런 자료의 내용을 몇 가지 좀 간단히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조사 그 기관에 따르면은 의하면은 AR, VR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계속 열리기, 뭐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서도 뭐 VR, AR 시장은 열리기 5분 전 상태인 것 같다.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뭐 이런 재밌는 기사를 본 적도 있었는데요.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좀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슈 이후부터는 특히 이제 B2C B에서는, 그러니까 B2C 시장 B에서는 이제 B2B 영역이 좀 더 전망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 이제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효과 때문에 아까 저희 최정무 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로케이션 베이스의 사업장들이 사실 폐쇄가 됐고요. 폐쇄가 되기도 하고 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뭐 부분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AR, VR 뭐 하드웨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이제 제조하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부분품들, 모듈 같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제조를 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제 봉쇄가 되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공급망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슈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도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AR, VR 기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AR, VR 기술이 구현해내는 내용들 혹은 그 가치들, 제공해줄 수 있는 가치들이 언택트나 이런 비대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이나 미디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실감,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채널일 수 있고, 그리고 B2B 영역에서는 꾸준히 계속 뭐 제조 영역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 의료, 혹은 뭐 건설, 뭐 부동산, 다양한 분야에서도 계속 조금씩 시도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AR, VR 통틀어서 가장 이제 고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한 곳이 바로 AR 하드웨어 판매 시장입니다. 그 AR 하드웨어 판매가 이제 거의 연평균 2024년도까지 거의 96%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 제조사별로 판매량 순위를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좀 의아하긴 하지만, 1위 그 메이커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AR 하드웨어가 따로 그러니까 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애플에서 AR 하드웨어를 이제 AR 기기를 이제 출시할 것이라는 그런 루머들이 계속 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 심리를 반영해서 아마 2024년도에는 애플이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 뭐 매직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성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증강현실이 그 산업 응용 쪽으로 쓰이는 그런 응용 시장들입니다. 이쪽 부분이 한 연평균 한 45% 정도 성장한다고 나오는데요. 그 주된 응용 분야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조,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분야이고, 두 번째가 이동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5G의 응용 서비스로서의 이제 AR 응용 서비스들, 그리고 세 번째가 리테일, 그러니까 유통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간을 이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저희 스토익 엔터테인먼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의료 쪽에서도 사실 인지행동 기반의 치료하는 방식을 VR이나 AR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2018년도에 이러한 기술이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제품들, 그러니까 의료기기, 많은 그 의료 보조기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주로 이제 AR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VR 이제 프리미엄 그
혹은 스탠드얼론급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 판매 시장도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VR의 이제 V2B 응용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게임 물론 가장 이제 전망이 가장 좋은 분야긴 하지만 게임이 아닌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R, VR 그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AR, VR 시장을 누가 지금 선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대부분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특히 그 IT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AR, VR 사업을 뛰어들어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탄탄한 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서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페이스북, 아까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VR 쪽에서는 페이스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오큘러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오큘러스가 자사만에 갖고 있는 그 기기들을 바탕으로 개발 플랫폼,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컨텐츠들이 잘 유통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까지 이런 다 수직적으로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VR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오큘러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플랫폼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선도하고 있다라고 사실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제품이라는 것도 봤을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HTC 바이브라는 기기와 그리고 뭐 스팀 플랫폼들이 잘 이제 연동이 되어져서 하는 그런 플랫폼 기기나 뭐 운영 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VR, AR 뭐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AR, VR까지 이제 계속 이제 시장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해서 이제 MR 혼합 현실 기기들, VR 기기도 있고, 그리고 홀로렌즈라는 AR 기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기들이 잘 이제 유통될 수 있는 그 윈도우 이제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현재 지금 시장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R 같은 경우에는 AR 디바이스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고, 뭐 일부 출시도 된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을 딱 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플랫폼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콘텐츠라든지 뭐 기기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시장들이 이제 형성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사실 이런 기업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디지캐피털에서 사실 그 분기별로 이제 어떠한 기준을 좀 두고 AR, VR 리더스라는 이제 그 리딩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이긴 하지만 뭐 삼성 혹은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뭐 맥스트, 레티널 이런 기업들도 해외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영역을 이제 해외까지도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국내에도 이제 좀 산업용 혹은 이제 일반 B2C용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산업용 기기로서 뭐 이렌텍이나 엘비전 테크, 뭐 페네시아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그 AR 디바이스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아마 뭐 일부는 저희 뭐 국내 이제 전자파 그 인증을 받아서 출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AR, VR 기술, 그러니까 AR, VR 이런 기술을 활용한 제품 혹은 AR 하드웨어 제품 혹은 이런 콘텐츠들이 잘 활용된 어떤 서비스들이 잘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거를 저희가 사실 오랫동안 많은 기업들 혹은 연구소 혹은 뭐 다른 이제 그 대학들, 그러니까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대학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저희도 좀 듣는데요. 기술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그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술 한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현재 기술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AR, VR 기술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말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제품이나 그러니까 최종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 관점으로 저희가 사실 산업을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VR 디바이스를 이제 보면은 사실
지난 이제 10월에 출시한 아까 언급이 많이 되었던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성능으로 보면은 한 눈당 이제 거의 4K급에 가까운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도 단순히 60Hz 정도 수준이 아닌 이제 90Hz까지도 계속 이제 늘려놔서 성능을 높여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도구도 예전엔 주로 VR 기기들이 외부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컨트롤러를 이제 활용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외부 센서 없이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내추럴 핸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주는 그런 인터랙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503g 정도 지금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기는 이제 스탠드얼론 타입으로도 이제 구동을 할 수 있지만 PC를 연결해서 이제 또 스팀에 올라가 있는 게임이나 뭐 다양한 또 컨텐츠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기는 사실 한 64기가 정도가 되는 그 디바이스가 한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구매를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VR 쇼핑몰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이제 하나의 그 VR 체험관을 이제 하기 위한 VR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VR 기기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하나 따로,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도 고성능으로 돌아가는 그래픽 카드 포함되어 있는 PC 본체까지 하면은 보통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건 사실 한 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3년 전만 해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현재는 이제 40만 원 정도 수준에 4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8월에 LG U 플러스에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제조사긴 합니다만 이제 엔리얼 라이트라는 제품을 5G 요금제와 묶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갤럭시 노트 20과 같은 그런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쓰는 이제 그런 장치긴 합니다만은 이제 69만 원에 이제 그걸 출시를 한 바가 있고, 그게 이제 초도 물량이 한 1000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1000대가 이제 다 완판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AR 디바이스가 안경 형태로 한 80g, 무게는 80g 정도,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이제 한 눈당 이제 2K 정도급으로 해서 이제 52도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AR 글래스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AR 글래스가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제품화되는 그런 속도들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사실 좀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사업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혹은 제품화를 이런 AR, VR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좀 제품화하면 좋을 것인가를 이제 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AR, VR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은 R&D 혹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개발되어질 때 혹은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때 생각보다 그 사용자와의 피드백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AR, VR 기술이 구현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쨌든 예전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피드백까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설계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이제 고도화된 AR, VR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혹은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가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 의외로 그 VR, AR 사용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360도 사진을 그냥 깔끔하게 찍어놓고 그냥 VR 스마트폰을 앞에다 거치시켜서 보여드려도 굉장히 우와 정말 멋있다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컨텐츠만으로는
그 정도의 그 소비자 혹은 사용자들의 그런 반응을 얻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그런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들을 잘 반영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R, VR 기술이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실 주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AR, VR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현재 여기는 없지만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혹은 기존의 그 플랫한, 그러니까 평면 디스플레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실감보다 훨씬 더 높은 실감과 몰입감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AR, VR 기술 간단한 헤드 트래킹만으로도 흥미라든지 재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VR 환경에 들어가면은 이 사용자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시켜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 아까 가상 체험이랑 사실 같은 이야기긴 하죠. 그리고 AR 기술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보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더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보를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술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가치들을 잘 고민해보고 잘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때,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만들어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AR, VR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종 출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이 정확하게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혹은 이 서비스가 잘 설계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런 전문 시험 기관, 뭐 평가 기관, 이런 것들이 사실 AR, VR 분야에서는 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휴먼 팩터라고 해서 이제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 이제 평가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솔루션들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사용자 혹은 이제 소비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잘 설계가 되었다, 쓰기 편하다, 혹은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런 것들 평가하는 그런 툴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개발되어 때 좀 많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이제 추진하는 뭐 실증센터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저희가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소비자라든지 사용자를 잘 이해하는 제품이 개발되어진 사례들은 저는 사실 주로 이제 그 유통 쪽의 응용 서비스들을 주로 이제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시범 사업도 저희가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유통 쪽의 서비스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이제 중국 알리바바, 유명한 그 온라인 유통 이제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이제 그 당시 광군절 때 이제 런칭을 하려고 했었던 이제 VR 쇼핑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게 VR 환경에서 미국에 있는 그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을 실사로 촬영을 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사용자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이제 미국에 있는 백화점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VR 쇼핑몰 서비스를 선보인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케아에는 사실 여러 가지 AR, VR 응용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간단하게 이제 가구 배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VR로 체험하면서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응용 서비스들도, 물론 이제 국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들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케아에서 우리가 가구를 구매하는 그런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 쇼룸을 먼저 둘러보고, 여러 가지 쇼룸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거기 둘러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의 그 바코드를 찍어서, 혹은 그 상품이 그 재고 그러니까 창고 같은 곳에서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주소를 제가 적어서 이제 쇼룸을 다 둘러본 후에 이제 그 재고가 있는 그 창고로 내려가서 이제 보통 가구를 구매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VR로 가상 체험을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쇼룸을 다 둘러다닐 필요 없이, 그 동선이 굉장히 긴데 그런 것들을 이제 VR로 체험을 시켰다거나, 혹은 VR로 여러 가지 그
배치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게끔 한다라거나 이런 응용 서비스들도 사실 이제 선보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 DIY, 그러니까 Do It Yourself 인테리어를 이제 주로 하는 로브스라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DIY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이렇게 낮지가 않은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시멘트를 바른다거나 거기 위에 타일을 붙인다거나 이런 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한 그런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VR로 체험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켜서 이런 구매를 또 연결시키게끔 한다라는 이런 다양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AR, VR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나 기존 서비스의 어떤 달라지는 것들, 사용 전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잘 통찰력 있게 잘 이제 발견을 해내서 이런 것들이 기존 업무 흐름이나 혹은 기존 서비스 흐름에서 얼만큼 효율적이고 혹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대비해서 훨씬 그 편의적인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앞으로 만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아까 킬러 콘텐츠나 킬러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희 이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원기 팀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컨퍼런스의 진행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2개 정도 대표적으로 꼽아봤거든요. 먼저 짧게 시간 관계상 짧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VR에서는 의료가 제일 핫한데 이런 법적인 규제가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분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이걸 저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책 사이드, 그러니까 정책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쪽하고 정부 규제 쪽하고 그다음에 산업 쪽하고 전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가면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 거냐를 차근차근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 사람 목숨 다루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아무래도 다른 의견을 좀 네네, 드리자면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이제 저희들 정부 사업으로 이제 의료 쪽에 쓰는 이제 VR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임상실험 IRB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의료기기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상실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통과도 통과지만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는 순간 그 의료기기는 오퍼레이팅하는 사람은 의사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가 개발을 했고 기술자가 오퍼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막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발자 사이드에서는 정말 해결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체에 자극을 가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VR, AR을 현재 직접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서 나오는 신호를 단순히 센싱을 하거나 네. 그래서 그 어떤 인지 처리, 중증 장애가 아니라 그 인지 장애. 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떤 뭐라고 그러죠? 저기 흡연, 금연, 네. 그다음에 금주 이런 그런 정신적인 질환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현재 좀 일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기타 외 디바이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 시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기술들이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어 왔고요. 네. 일부 적용이 되고 될 있죠. 될 예정이고요. 될 예정인가요? 예. 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시험상 해보는 거고 그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의료 기기로서 뭔가 등록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답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절차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좀 가야 될 길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 참신하거나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던 AR 컨텐츠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진짜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AR 콘텐츠. 네. AR은요, 재미있거나 참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용적이거나 신기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신기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야, 이게 재밌다라고, 이게 AR 쪽이 B2C로 산업화가 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AR이라고 하는 그 개념, 증강현실이죠. 현실에다가 특정한 2D 데이터, 3D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합쳐서 증강시키는 건데 이것 중에서 산업적으로 이것도 B2C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되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여러분들이 자동차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켜지고 주차할 위치가 표시되는 그것이에요. 이거는 역시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B2B로 판매가 된 거지 B2C로 판매가 된 건 아니고요. 최근까지 사례 중에서 B2C로 가장 성공했던 거는 이거 특정 업체, 그러니까 스노우라는 제품 있잖아요. 본인이 셀카라고 하는 걸 찍으면 눈, 코, 입을 인식해서 얼굴 인식, 안면 인식 기술과 함께 증강현실 기술이 포함이 돼서 이 사람 눈, 코, 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쯤에는 뿔 그려주면 어울리겠지라고 하는 것도 B2C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B2C에서 본인들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광고에 의한 정확히 말하면 B2C보다는 B2B 성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것들이 AR 서비스들이 수없이는 아니지만 많이 나왔지만 상업적으로 성공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굉장히 실물적으로 쓸모 있거나 신기하긴 한데 재밌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저가 쉽게 말하는 소비자가 그 지갑을 열어서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그러한 AR 컨텐츠들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심도 있긴 하지만 더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2016년부터 AR, VR 그런 관련 산업이 신산업으로 성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해외들의 사례에 비해서 왜 한국은 아직까지도 현실에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게임 정도, 아까 말했던 스노우 정도로의 이런 범위 안에까지만 접해 있는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지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네. 마지막 답변 사실 부탁드릴게요. 한국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한국만이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국 아까도 CPND를 말씀 주셨을 때,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그 두 가지긴 해요. 디바이스가 있어야 그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그 컨텐츠가 그 플랫폼에 활용해서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그리고 또 그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 두 분야가 한국에서는 이제 아주 적극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게 좀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꼭 한국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은 게 아직 시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도 아직 완성된 시장들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각 글로벌에 있는 각 나라들, 저희가 일본만 예를 들어도 게임 분야인 플레이스테이션 이외에는 VR이 그렇게 한국과 비교해서 컨텐츠 개발 기술력이 더 뛰어났냐, 아니면 적용 사례들이 VR 시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적용 사례들을 다양한 분야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도들이 더 뛰어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 또한 글로벌보다도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시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R 시장이 제가 언제 성장해도 성장에 가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성장할 타이밍 되면 아마 한국에 있는 여러 지금 수고하시고 계시는 기업들의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 AR, VR 시장에서 굉장히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인천 VR AR 온라인 컨퍼런스가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행사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5분의 패널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인천 VR AR 온라인 컨퍼런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